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밸류업 나오다 보니까 약간 혈압이 업이 돼가지고 약간 얘기를 좀 했는데, 근데 그만큼 미국은 선진 시장이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예,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개선돼서 턴어라운드 되면 엄청나게 또 오르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예, 있으니까 예. 우리도 개선이 되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런 시장, 아름다운 시장이 열린다면은 그때는 소위 말하는 성장주로 분류된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예. 우리나라의 밸류 자체가 올라가니까 가치주로 가야 될지, 이런 의문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예. 예, 이에 대해서는 또 가치주 한번 의장님이시니까 한번 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치주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이제 아, 많으셔서 네. 사실 가치를 형성하는 것은 세 가지거든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입니다. 네. 안정성은 보통 이제 자산 가치라고도 하고 PBR 이런 걸로 지표를 볼 수가 있고, 수익 가치는 이제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 성장 가치를 의미를 하는데, 이게 기업의 내재 가치는 잘 안 바뀌지만 네. 뭐 환경이 바뀌면서 때로는 이제 성장을 추구할 때도 있고 네. 좀 안정을 추구할 때도 있고 이 수익을 추구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투자는 이제 가치 투자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만 가치 있는 거 사고 나는 무가치 투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라서 네. 뭔가 가치가 있을 걸로 보고 사는 거죠. 근데 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10년 전에 주가가 엄청 쌌을 때 그 네. 주식을 산 사람은 어마어마한 가치 투자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성장 가치주 투자인 거예요. 그분들은. 음. 그 성장성을 이제 미리부터 알아차리고 네. 우리가 모를 때, 아무도 모를 때, 그래서 뭐 주식이 100배 오르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 이제 수백 배 올라가지고 너무나 비쌀 때 사시는 분은 그건 이제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거고. 네. 분위기 따라. 예, 그래서 네.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가 좀 대비되는 겁니다. 네. 가치 투자는 이제 내재 가치를 보고 사는 거고, 네. 모멘텀 투자는 그냥 올라갈 주식 사는 거죠. 네. 그냥 타이밍 매매. 내일 올라갈 주식 사는 겁니다. 네. 뭐 주가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사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경기민감을 사고, 좀 감에 의해서 투자하는 방식이고. 네. 그래서 성장주도 좋은 성장주는 성장 가치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주가가 크게 올라서 내재 가치에 도달해버리면 더 이상 가치란 말은 못 붙이고 그냥 성장주라고 할 수 네.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제 성장 가치주에 투자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렇죠. 가치도 예. 있는데 성장 가치가 더 커서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회사가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긴 합니다만은 맞는 것 같으면 뭐 사실 엔비디아처럼 갈 대로 가버린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근데 어쨌든 과거 10년을 돌이켜 보면은 좀 네. 성장 가치주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그랬죠. 수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저금리 디프레이션이 오래 갔잖아요. 그- 근데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신규로 사업을 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조달 금리가 싸죠. 예, 돈 땡겨오기가 예, 쉬우니까. 게다가 나스닥 가서 IPO 시키면 공짜로 막 10조 조달을 해요. 네. 그리고 물가는 계속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더 싸게 소재를 구입을 하죠, 자재를. 네. 근데 이제 세상이 지금은 좀 바뀐 거고,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유통업체 같은 데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기존에 경쟁하고 있는 유통업체보다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설비를, 더 이게 효율적인 설비를 세우고 유통기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금도 뭐 나스닥에서 조달해서 공짜로 조달해버리고. 그러니까 기존 업체가 경쟁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근데 세상이 이제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고금리 인플레이션으로 왔고, 물론 이제 중금리 중물가로 가겠지만은 어쨌든 한 2년 전부터 금리가 엄청 오르고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3년 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제지 회사가 네. 공장이 전소됐습니다. 불행히도 네. 다 불타버렸어요. 네. 그래서 보험금조를 한 1,400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사가 2년 전에 공시를 했는데 네. 1,400억 플러스 500억을 덧붙여서 1,900억을 투자해서 3년에 걸쳐서 공장을 다시 짓겠다라고 네. 했는데 아직도 삽을 못 두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지금 똑같은 공장을 지으려면 3,000억 가지고도 쉽지가 않다. 네. 또 인플레이션이 네, 워낙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2년 전에 지은 공장을 지금 지으려면 2배 주고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저금리 디플레이션에는 이제 성장주의 시대였다면 네. 지금은 이제 고금리 인플레이션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은 차입금이 없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 좋은 부지, 좋은 설비, 좋은 공장을 이미 갖추고 있는 네. 좀 오래된 우량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들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량 가치주라고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 사실 그 뭐 종이라고 말씀 주시니까 종이 공장이 또 좋은 땅에 있어가지고 예. 주가가 비싼 그런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면 사실 또 국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아까 제가 양자 컴퓨터도 김치 묻어가지고 망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가치 투자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평론가님께서는 이 우리 국장의 특성상 가치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은 너무 변동성이 세니까 모멘텀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치 투자를 갖다가 가치주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네. 달라지겠죠. 사실 뭐 단순히 PER이라든지 PBR이 낮다고 해서 가치주라고 평가하는 거는 네. 그거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그렇게 뭐 가치주를 망하는 평가하는 회사일 사람은 수도 없을 있으니까요. 거예요. 네. 단순히 뭐 현금 많고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가치주는 아닐 것 네. 같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현금 유동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네. 더해서 미래 현재의 실적 그다음에 미래의 성장성이 반드시 담보가 돼야 된다. 네. 그러면서도 가령 뭐 PER이라든지 PBR이 상대적으로 그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본질 가치에 비해서 아니면 성장성에 비해서 현재의 가치가 가치 평가가 좀 박하게 돼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그게 가치주겠죠. 네. 그래서 뭐 한국에는 가치주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의견은 저는 좀 불만이에요. 전통적인 면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국에는 뭐 배당도 약하고 하니까 네.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어떤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 있고요. 네. 또 앞으로도 성장성이 담보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주식도 비교적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뭐 대기업 중에서도 사실은 있고요.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가 돼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거버넌스들이 해결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저는 해결될 거라고 사실은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장기 투자가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 네. 시장에. 그 사실 한국 시장은 가치 투자가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저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한국 투자는 무조건 가치 투자다 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저평가니까 그럼 뭘 사도 가치주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가치주라고 샀는데 더 가치의 매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주가가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만 좀 있는 것뿐이지 뭐 가치주 성장주 구분은 예전엔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좀 퇴색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가치주가 되고 안 되고의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 산업 구조상 너무 사이클 산업이 많은 거 그래서 사이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주 산업도 많고 뭐 조선 철강 기계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경기 민감주하고 가치주하고 많이들 헛갈려 하시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구분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쉬울까요? 그렇죠. 근데 뭐 경기 민감주는 그냥 경기 민감주인 거고 네. 사실은 가치 투자에서 실패하는 거는 이제 가치 투자를 잘못해서 한 거고 네. 말씀대로 네. 실적 좋고 성장성 네. 있고 뭐 저평가된 기업을 샀으면은 그런 기업은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가치 함정에 빠진 거죠. 그렇죠. 싸다고 샀는데 더 싸지는 거죠. 네. 기업이 너무 성장성이 없거나 경영을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못한 거고. 그래서 경기 민감 업종은 일종의 시클리컬 플레이를 해야 될 대상인 거고. 네. 오히려 뭐 가치 투자의 대상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네. 뭐 특정 업종이 뭐 철강 업종, 화학 업종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업이 그 와중에도 이익을 낸다. 네. 그래도 적자도 안 나고. 네. 그런 기업을 이제 나중에 턴어라운드 할 때는 이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PR이 높아지고 PR이 극도로 낮아질 때가 찬스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근데 절대로 망하지 않을 우량한 기업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단지 뭐 사이클상 네. 업황이 좀 안 좋을 때 좀 돈을 많이 벌다가 좀 덜 버는 상황 이런 기업은 크게 오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하지만 그냥 사이클만 보고 투자를 하거나 그냥 뭐 주가가 빠졌으니까 산다 이런 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어쨌든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거버넌스지만 거버넌스 지속 성장 가능한 모델 네. 뭐 재무 전략, 뭐 주주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에도 불구하고도 싸다 이런 기업은 괜찮은 거고 과거에 제가 투자에 실패했던 경우를 보면은
이제 가치 함정에 빠져서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싼 걸 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옛날엔 그게 먹혔어요. 10년, 20년 전에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오니까. 예, 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제가 운영하던 펀드 수익률이 다 이어보면 1,400% 성과가 났어요. 오, 네. 근데 코스피는 한 100% 올랐어요 그동안. 네. 근데 문제는 2014년부터 아, 한 3, 4년간 성과가 안 났어요. 오히려 고점을 못 뚫고 코스피는 올랐는데 좀 마이너스가 살짝 나서 네. 누적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져서 네. 제가 이제 좀 책임을 지고 좀 물러나는 이제 계기가 됐던 거고요. 아. 2020년에. 그 소위 말하는 박수피가 시작됐던 그 시기죠. 예, 그 시기인데요. 네. 제가 치명적으로 이제 실수를 했던 거는 ESG가 취약한 기업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일단 뭐 환경에 취약한 뭐 구닥다리 기업이고 또 네. 소통도 안 하고 탐방도 안 받아주고 IR도 네. PR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주가가 오르기를 싫어하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음, 저는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려고 샀는데 그분들은 주가 오르기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라이프를 이제 새로 시작을 하고 이제 한 3년 6개월이 됐는데 네. 이제는 그런 기업엔 절대로 투자를 안 합니다. 네, 그건 네.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네. 아니, 대놓고 물어봅니다. 네. 회장님 이렇게 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 같은데 왜 안 하세요? 네. 아 이게 아직 애가 어려서 뭐 이런 야, 말씀을 그러면- 하시면 이제 승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주가 오르기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빠이빠이죠. 그건 이제 네. 승계되고 난 다음에나 다음에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 무사히 승계가 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그래서 늘 승계가 붙으면 절대 돈터치 그러니까 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때 CJ도 한 7년간 내렸던 것도 이유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올리브영이 예. 안 됐던 게 아니고 예. 승계 문제였던 것이고. 예, 그래서 사실 그러면 사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이클도 맞추기가 어려운데 예, 그 사이클로 들어갔다가 별개 문제로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예, 아니면 말씀하신 그 내부적인 상황이 예.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오히려 반대되는 예. 상황이 돼가지고 분명히 우량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담보된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하면 이제 한 사람을 안 떠올릴 수가 없죠. 이제 워렌 버핏이 예.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워렌 버핏은 제가 보기에는 워렌 버핏의 방법인 것 같고 예. 가치 투자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뭐 대단하신 분이기는 네. 하시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그 양반의 말을 뭐 모든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100% 진리다. 네. 사실 그렇게는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 그렇죠. 같아요. 네. 또 역시 그분도 사실 스스로에 대해서 100%의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는 네. 과연 있는 거냐라는 네, 거예요. 본인도 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죠. 사실 네. 뭐 요즘 뭐 그 워렌 버핏 옹도 뭐 단타를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버크셔 그것도 따라 사실 한다. 오래전부터 네. 있었잖아요. 모라진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네. TSMC라든지. 네. 근데 사실 누구나 사실 주식을 갖다가 포트에 담았다라고 하게 돼서 어떤 원래 어떤 그 주식을 담았던 이유들이 네. 그 주식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 이유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뭐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게 분기에 한 번이 됐든 몇 개월에 한 번이 됐든지 간에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선택한 이유들에 진짜 맞는지 지금도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분이 가령 뭐 자기는 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왜 분기마다 하냐 그래 단타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건 모든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숙명과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네. 애초에 판단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라는 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갖다 일도 양단식으로 어떤 분은 장기 투자자다, 어떤 분들은 뭐 모멘텀 플레이어다, 장기 투자자다, 단기 투자자다 이렇게 일도 양단으로 가릴 수는 사실은 없어요. 단지 이제 성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나는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몇 년 보유할 생각으로 나는 투자를 할 거야. 물론 이제 거기에 대단한 변수가 써 있어가지고 이 주식을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 때는 예외가 되겠지만은 그런 식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똑같아요. 경기 민감주를 갖다가 갖고 있는 부분이 경기 민감주랑 가령 가치주랑의 어떤 상충이 되는 거냐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의 여지는 사실은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라고 하더라도 경기를 갖다가 어떤 섹터든지 가지는 사실은 안 탈 수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그렇지만 문제는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령 미래의 산업을 이끌 혁신적, 가령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적어도 20세기 말까지는 간다. 네. 올해 그러니까 21세기죠. 네. 가령 뭐
그때까지는 가겠다. 아니면 앞으로 5년, 10년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이다. 네.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경기를 갖다가 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크릿컬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대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주도하는 쪽에 어떤 사업을 이끌고 있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투자자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변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실 뭐 버핏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주는 뭐 경험들도 많고 하긴 한데 또 의장님께서는 또 뭐 한국의 버핏이라고 또 많이 소개가 됐었으니까 그러면은 의장님께서 보는 버핏은 그 투자 방법은 어땠고 그리고 올해 투자자들한테 그 좀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은 또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예.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버핏은 본인은 이제 우리는 포커스 인베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중 투자자다 나는. 그렇죠. 집중 많이 젊을 때는 많이 집중했던데. 그럼 사면은 다 사잖아요. 거의. 그렇죠. 다 최대 주주가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못 팝니다. 네, 회사를 팔 수가 없어요. 네, 통째로 뭐 코카콜라 뭐 통째로 팔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뭐 TSMC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리스크 관리한 거죠. 네. 그 당시 뭐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네. 대만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한 것 같고 뭐 단기 매매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지금 버핏께서는 열심히 주식을 팔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고, 현금 비중도 가지고 있죠. 예, 400조 넘게 지금 네. 캐시를 들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엄청난 기회를 네.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집중 투자자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해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 아무리 좋은 주식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전에도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빌 게이츠를 가장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단 한 주도 산 적이 없잖아요. 네. 네. 존경은 하는데 알지는 못하겠다. 모르겠다, 난 네. 그 사업은. 예. 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워렌 버핏의 방법을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예, 예.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소위 말하는 뇌동매매를 하다가 손실이 커지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산업과 종목에 투자하는 게 이제 워렌 버핏의 방법이지 꼭 뭐 가치 투자 뭐 이런 식으로 국한시킬 필요 없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예. 이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올해 또 가치주가 됐던 어디에 됐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의장님 그리고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